안녕하십니까. 도원회계법인 이용회계사입니다. 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 시 주의하실 부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보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고 상용임금은 정규직이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 계약직, 전문 계약직, 무기 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인력 인건비와 지원 인력 인건비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보수와 상용 임금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연봉제 적용 기관과 연봉제 미적용 기관 두 개로 나누어서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연봉제 적용 기관의 경우에는 5개 항목, 그리고 연봉제 미적용 기관은 8개 항목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적용 기관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연봉 이외에 가족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 등 복리후생비성 급여,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상당액 또는 퇴직연금 등을 포함할 수 있고요.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5개 항목에다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참여율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봉제 미적용 기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봉제 적용 기관과 같은데 성과상여급이라든가 연가보상비 대신에 봉급, 성과상여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실제로 연봉제와 비연봉제에서 지급하는 보수 내역의 차이를 나열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실상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각 기관의 보수 규정과 보수 규정에서 위만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 인정하고 있고, 해고급여라든가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어떤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지출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의 직접 연관성이 적다고 생각되어 인건비에서 제외토록 규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금액 곱하기 참여율이 되겠는데요. 이 금액은 총 급여액 상당액을 기간을 고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 기간이 고려되고 그 금액에다가 참여율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참여율이란 부분은 당초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율이 사업 기간 내내 계속된다고 가정하고 참여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에 협약할 때와 달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율이 변경되게 된다면 그에 따라 그 부분을 전담기관 간사에게 참여율 변동에 대한 통보 승인이라든가 하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최종 정산 시점까지 참여율의 변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여율은 기본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고요.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후 정산 시 초과 금액에 대해서 불인정을 받게 됩니다. 현금 인건비뿐만 아니라 현물 인건비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현금 인건비는 정부에서 출연하는 지원금 또는 자기부담금 현금을 더한 부분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현물 인건비는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비는 동일한데 그 부분을 법인 실체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산하는 시점에서 현물 인건비의 출자 여부를 직접 검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법인 실체가 참여하는 인력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직접 검토함으로써 거기에 곱하기 참여율만큼 출자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인건비가 사업 계획서상에 출자 약정한 금액보다 적게 된다 그러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환수하게 된다는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수와 상용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역은 같고요. 일용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 직원, 위촉 직원이라든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정규 직원의 평균 단가를 고려해서 일용임금을 산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파견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파견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일반 용역비에 따로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운영비는 굉장히 많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네, 일반 수용비는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세목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소모성 물품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범용성 장비를 구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범용성 장비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는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돼야 될 부분이고, 유형자산은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 실무적으로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등재되는 정도의 금액의 취득 유형자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에 범용성 자산이 들어갈 때 이게 범용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유형자산으로의 비목 변경이 필요한지, 혹은 애초에 비목으로 유형자산으로 설정했었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R&D에서 말하는 전문가 활용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업무 위탁 대가 및 사례금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업무 위탁 대가 및 사례금을 통해서 전문가 활용비 성격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정산 수수료와 같은 정산 수수료도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 있고요. 정산 수수료는 우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역시 사업과 직접 연관이 된 그런 세미나와 컨퍼런스에 참가 등록비를 의미합니다. 그 참가 등록비는 일반 수용비 안에 교육훈련비로 편성하도록 하되, 여기서의 주안점은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살펴보면 될 부분인데요. 우리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다 해서 우리 사업비로 모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시로 드러난 부분들, 즉 소송 사건에 있어서 공탁금과 국고 채당금 또는 전세금, 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료 등등은 이런 류의 집행이 사업과 직접 연관될 경우에 이 당의 비세목으로 편성하라라는 취지의 의미지, 이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주의할 부분입니다. 특근 매식비의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야근을 위해서 발생하는 그런 특정한 식대를 특근 매식비의 세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근 매식비에서 정하는 부분은 근무 개시 시간 2시간 앞뒤로 이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사업비로 인정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만 규정했었는데요. 지금은 근무 개시 전 2시간 전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거나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위한 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을 초과해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은 현재 1인당 한식에 6,000원으로 해서 정하고 있으니 그 부분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임차료는 각종 회의장, 행사장 등에 대한 임차 등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ASP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비용을 이 비세목으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소프트웨어는 취득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정 기간을 정해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이용 대가를 사업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업 기간 중에 상응하는 라이센스 이용 임차료에 대해서만 사업비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 또는 특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라이센스 이용료를 지급한다면 우리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법인 실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년치를 전부 다 계상할 경우에는 기간 귀속분을 별도로 산정해서 초과분은 불인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 장비 유지비는
기관 시설의 시설 장비 유지를 하는 전체 중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배부한 금액을 사업비로 인정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건물, 건축 설비 등의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또는 통신 시설이나 기상 관측 장비에 대한 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 장치, 중장비 등등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시설 장비 유지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차량비는 실제로 차량 자체를 사용하는 게 이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블록체인 기술 검증 사업에서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에서 편성되는지 여부는 아마 나중에 사업 예산 편성하는 검토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 용역비와 관리 용역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서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을 진행하실 때 그 용역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 불이행 시를 대비한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추가로 마련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이 사업비가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부분은 실제로 사업을 위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될 수도 있고 불인정 처리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안전장치를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등을 반드시 참고해서 이 일반 용역비와 관리 용역비는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 운영비도 올해 처음 들어온 개념인데요.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여비는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는 각각 국내와 시내 출장에 대한 여비가 국내 여비가 될 거고요. 국외 여비는 말 그대로 국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여비를 계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기준 모두 기본적으로 여비가 얼마다가 적정하다라는 규정은 세부적으로 없습니다. 다른 모든 규정들과 유사하게 수행기관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준의 자체 기준에 따라서 여비를 산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추진비입니다. 예, 사업 추진비는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회의비 또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된 식비 또는 음료수비라든가 다과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주로 이 사업 추진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 추진비는 별도의 비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비 이외의 비목에서 식대와 관련된 부분이 발생하는 일은 여비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비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비목 간의 전용은 우리 상위 사업자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비로 특정한 그 비목 안에서만 그런 식대성 경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과의 직접 연관성이라든가 횟수, 단가 등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에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책 수행 경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반 연구비는 이제 과거의 연구개발비 성격의 것들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용역비와 유사하게 국계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회수 방안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한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경상적 소모적 경비가 아니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경상적 소모적이란 말은 사용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거나 그 자체가 내구성이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모성 물품이라든가 일반 수용비에서 정하고 있는 그 항목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 이외의 것들은 자산취득비로 별도의 비목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 장비라고 해서 이 범용성 장비는 그 장비 자체가 어떤 특정 목적에만 국한돼서 변형이 불가능하게 그 형성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PC는 우리가 기술 개발을 위해서 혹은 연구 목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PC는 행정용으로도 쓸 수 있고 뭐 게임용으로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의 것들을 우리가 범용성 장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시된 부분은 PC와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핸드폰, 스마트 기기 등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사실상 우리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다른 규정에 있는 부분들에 따라 해석을 하면 사무집기나 비품 등도 모두 범용성 장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구들을 포함해서 범용성 장비를 살 때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사업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정산 시점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 편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불인정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취득된 자산, 현물 출자되는 개념이겠죠. 또는 이 사업을 위해 직접 투자하는 자산의 경우, 그리고 신규로 취득하는 사업비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는 시설 장비 유지비 또는 일반 수용비에 편성된 장비 비품 등 유지 보수 쪽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민간 이전 쪽은 말 그대로 민간 경상보조나 자본보조처럼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보내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 위탁사업비처럼 보조금 이외의 재원, 즉 출연금이라든가 민간 위탁금 사업에서 하위 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내려보내는 경우인데, 우리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고된 자료에 따르면 불인정 기준도 같이 예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 부분 예산 편성 시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비 기준은 우리 규정을 잘 읽어보는 것만으로 우리 사업자들의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그 불인정이라든가 불용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규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